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연일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독감도 아주 고약하다고 하는데요.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야 될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장이 멈춘 중국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2001년도 WTO에 가입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화 물결에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제조 공장이다. 그럴 정도로 중국이 많은 공장이 유치가 됐고 많은 제품들이 생산이 돼서 해외 시장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중국도 굴뚝 산업이 발전을 했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낮은 원가로 그렇게 수출을 주도해서 성장을 이어온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GDP 세계 2위 한 17억, 18억 달러 정도 되죠. 지금 17조 달러? 17조 달러인가요? 1인당 GDP 1인당 GDP가 12,000불 12,000불이죠. 17조 달러가 아니라 17억 달러네요. 17억 달러. 그런데 제가 볼 때 중국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한 20, 30%는 과대 평가된 거다. 그렇게 봐지고요. 지방정부 통계를 확실하게 또 믿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보면 10년 전부터 중국 경제는 하락세를 탔다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2014년, 15년부터 중국 경제는 하락을 탔다. 저는 그것이 정치적인 어떤 체제의 한계도 있다고 봅니다. 공산당 하에서 자본주의 시장이 갖는 한계, 그런 부분이 큰 거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수출 의존도가 뭐 사실 18%밖에 안 돼요. 내수가 한 61%. 그리고 이제 본원소득 있겠죠. 그 수출이 18% 20%면 GDP에서 차지하는 게 많은 건 아니죠. 미국이 뭐 수출 의존도가 한 25%, 20%밖에 안 되니까요. 내수가 미국이 한 70%, 75% 되니까요. 이제 세계 공급망 재편성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겪으면서 미국이 세계 공급망 재편성을 실행을 했고, 그러면서 나갔던 제조업을 자국으로 다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그런 상황이 재편이 됐고, 그러면서 중국의 투자가 감소했고 있던 공장도 각자 본국으로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거기다가 중국은 인구가 13억 뭐 정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내수만 갖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되죠. 미국이 막 3억 인구 정도로 75%의 내수로
경제를 유지하고, 물론 금융시장을, 세계 금융시장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렛대 역할도 하지만 13, 14억 인구면 인도처럼 내수가 활성화되면 자체적으로 내수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인구거든요. 그런데 인구의 절반, 한 6, 7억 명 정도가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 갖고 사는 양극화가 너무 많이 돼 있죠. 결국은 공산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몇 개 도시, 상하이, 선진 이런 곳 몇 개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을 했지만 거기서 결국 자본주의 근본적인 그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 그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중국이 AI 기술이 많이 발전됐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5대 산업, 석유, 조선, 철강, 자동차 이런 분야도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국까지 이제 올라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AI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이제 반도체도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근데 중국은 결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단편적인 예로 안면 인식, AI로 첨단적인 분야 아니에요? 안면 인식? 그 안면 인식을 어떤 부가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안면 인식이 아니라 공산당을 유지하는, 체질을 유지하는, 공안 정국을 유지하는 그런 면에서의 안면 인식 기술을 한다. 그러면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뒤떨어질 수 있죠. 그런 정치제도와 경제제도가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상태에서의 발전의 한계,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저는 봅니다. 성장이 멈춘 거에 대해서는. 물론 미국이 블록화되면서 이제 블록화 세계가 되면서 공급망 재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건 있죠. 많은 나라들이 이제 자국으로 돌아가고 자체 내에서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중국의 투자를 덜 하게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내수나 수출이 영향을 받아서 성장이 멈춘 것도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체제적인 그런 한계, 문제도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문제는 중국이 그래도 성장을 뭐 5%대 이렇게 한다고 발표는 했어도 2%든 3%든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과잉 생산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알리나 테인, 시인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글로벌 플랫폼화 시켜서 저가로 물량을 그렇게 이제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비아드 같은 전기차 제조업체가 테슬라를 앞섰잖아요. 판매량에서. 근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중국의 경제가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 조금씩 신압으로 스며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미 플랫폼 시장은 알리테무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물류기지도 알리는 뭐 1,000억, 2,000억 들여서 짓는 상황이고, 신세계 그 지마켓, 신세계 그룹 지마켓이 알리하고 전략적 글로벌 플랫폼을 협약을 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또 비아드가 바로 우리나라의 전기차 매장을 이렇게 만들고 직접 판매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죠. 일단
타보고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저희가 비아드 자동차에 대해서. 테슬라는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작년도 말 11월인가 우리나라 렌터카 시장 1위가 롯데죠. 롯데 렌터카. 그 다음에 SK. 롯데가 한 21%, 시장 점유율이. SK가 17% 정도 됐죠. 두 개 합하면 거의 40%예요. 렌터카 시장이. 그 두 개를 다 매입을 했죠. 중국이. 그런데 SK 렌터카 같은 경우는 회사 가치가 8천억인데 1조 6천억 원 주고 샀잖아요. 두 배 넘게. 결국은 제 생각이지만 렌터카 시장에 비아드를 보급을 해서 렌터카 시장부터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지 않나도 봐집니다. 그러면서 비아드 전기차에 대한 선입관 또는 뭐 품질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을 한국인들한테 시켜 보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과다 생산된 재고, 우리나라 인구 뭐 한 5천만인데 중국이 봐선 큰 시장은 아니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죠. 우리나라 시장이. 그리고 상징성도 있고 물류 비용도 적고. 그래서 중국이 남은 재고를 우리나라한테 소위 뭐 떠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우리 경제가 참 해야 될 게 많아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수를 지금 방어해야 될 상황까지 온 거죠. 전국이 빨리 안정돼서 현안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빠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이제 20%가 무너졌고 그나마 20% 있는 시장 자체가 중국이 밀려 들어오면 감당하겠어요. 그런 대책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내수 시장이 저는 15% 10%까지 15% 전후 이렇게 가는 거는 맞다고는 봐요. 보는데 퇴직하고 나와서 마땅히 할 게 없다는 거죠. 나오신 분들이 매년 100만 명씩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국가 차원에서의 대비, 어떤 사회적인 기업, 협동조합 이런 어떤 큰 경제적인 정책을 마련을 좀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지 않고 시장에 그냥 맡겨놓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 자영업 하다가 자영업자 평균 부채 금액이 4억 3천만 원인데 서울에서 4억 3천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10억 넘어야지. 지방이나 이런 데나 뭐 한 3, 4억 갖고 뭘 하는 거지. 나와서 또 그거 만약에 손실을 받으면 노후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국민연금은 또 한국은행에서 외환 관리하는데 또 뭐 많이 또 이렇게 또 사용하고 막 불안한 거죠. 여러 가지가. 국민의 미래, 결국은 노후,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거시적인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된다. 퇴직자에 대한. 기업들도 그런 측면에서의 스타트업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스며드는 중국의 경제, 한국에 스며드는 중국의 경제,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저는 조그만한 30평짜리 문구점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거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저보다 더 크게 하시는 분들은 체감이 더 크실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전략적인 정책, 대응 방안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든 경제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갈 거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숙명이고 운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많이는 저 안 살았지만 61살에 이게 돌아온 거 생각하면 숙명이나 운명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집사람 만나거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선택의 과정이었잖아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갈 길이 운명이나 숙명은 아니고 결국은 우리 국민과 또 개개인 또는 기업들이 선택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전국을 수습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의 집단지성이 선택을 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것을 국민의 대표는 실행을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갈 길, 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접근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아스팔트 보니까 하얗네요. 날씨가 너무 추니까 약간의 이렇게 습기가 있는 게 서리처럼 이렇게 오르는 거죠. 그 정도로 매섭습니다. 안전운행 하시고 남은 하루도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